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전국민 호갱 탈출 프로젝트 소비의 참견! 제가 이 소비의 참견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평소에 결제를 할 때는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큰 돈, 좀 목돈이 드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할부로 결제해서 특히 이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할부 결제도 좀 할 줄 알아야겠다 싶었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소비 지식을 업시키기 위해 소비의 참견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고충을 듣고 상담해드리는 코너죠. 호갱 탈출 넘버원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충남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사랑이 뭐길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에 막 들어선 고충남입니다. 왜 그런 노래가 있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내님이 대체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어디든 찾아 헤매길 언 10년. 슬프게도 내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죠. 혹시 안 태어났나?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할까 말까 고민만 하던 그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금을 주고 결혼중개회사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고객님. 1년 안에 최대 6회차 주선을 해드릴 거고요. 한 명을 소개받을 때마다 1회씩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진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셔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아유, 그럼요. 고객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 성사 후 며칠 뒤 첫 만남이 주선됐습니다. 빨간 뿔테가 잘 어울렸던 지적인 그녀. 그런데 참 뭐랄까. 수참 상사 주식이 며칠 전에 폭락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주식 폭락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그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나라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 3배라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온난화, 뭐요? 야, 이거 어쩐지 제가 소개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압박 면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통에 서둘러 자리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두 번째 만남이 주선됐는데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부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말도 마세요. 사실 여기 결정사도 우리 아빠가 가입하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맞다. 네. 아빠가 마음에 들면 오렌지 주스 시켜서 이렇게 사진 찍는 척 하면서 남자 얼굴 보이게 잠깐 하라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 약국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요? 예. 제가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가 그 약국 운영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아빠 딸이에요. 예. 그 사랑이 넘치는 부녀 사이에 제가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정사에도 내 인연은 없는 건가 조금 상심하던 그때 세 번째 만남이 주선됐습니다. 전 결혼 후에 더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싶어요. 저녁밥은 꼭 같이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손잡고 산책 다니고요. 일상을 서로로 따뜻하게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단정한 목소리에 단정한 성품까지 모든 게 제 이상형인 여성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뒤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물 흐르듯 착착 결혼이 진행됐는데요. 일명 스드메 그리고 신혼여행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예식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예식 당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행진만을 남겨둔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는 한 어린아이. 식장 문 앞에서 씩씩대며 서 있던 웬 남성까지.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실혼 상태로 사실상 유부녀였던 거죠. 그런 결혼식은 당연히 엉망이 됐고요.
결혼중개업체와 신혼여행 패키지를 예약한 여행사에도 당연히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두 업체 모두 환불은 불가라고 합니다. 사랑을 잃은 정녕 돈도 모두 잃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재앙이네요. 예. 아, 정말. 이거는 뭐 소비의 참견이 아니라 약간 그 사랑과 전쟁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로. 정말 그런 일인데. 아니 고충남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저도 피해자입니다. 대체 이거. 예? 이게 물론 우리가 사례들을 모아서 구성한 거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결혼 중개 회사나 아니면 무언가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사기 일어나는 일인가요, 정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초혼이 아니었다더라. 네. 네, 아니면은 심지어 사기 전과가 있었다더라 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사나 네. 그 제보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긴 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런 것 통해서 저도 간혹 보기는 했는데요. 근데 실제 피해구제 접수 사례 중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나마 없다니. 다행이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해 사례라기보다는 피해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심각한 일을 겪은 사람도 똑같이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은 이 법적으로 좀 들어가서 손해배상까지도 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책사유라고 하는데요.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가 결혼 정보나 학력, 직업, 병력 이런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가입비의 10에서 2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 당시에 혼인관계 증명서나 범죄사실 증명서 뭐 그런 거를 제출받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내용을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속인 그 당사자에게도 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네,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위자료. 보입니다. 네. 위자료. 네.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네. 또 위자료의 그 금액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참 이렇게 결혼이라는 건 신경 쓸 것도 많고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특히 이 돈 나갈 일도 너무 많잖아요.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럼요,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제일 좋은 건 사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또 뭐 회사집 하다 보면 만날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결혼 중개업체도 갈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어플을 이용해서도 많이 만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사례가 남성의 결혼 중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가입을 할 때 가장 강조한 조건이 있었어요. 기독교여야 되고 주 1회 교회를 가야 된다. 근데 막상 첫 여성을 만났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기독교기는 한데 1년 동안 나가지 않았다. 네. 아.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의제기했죠. 이번 건은 무효야. 이번 건 횟수에서 빼줘야 돼. 라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현재 교회 안 나간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냐. 빼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종교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그 나는 솔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두 커플이 실제로 맞아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종교가 이렇게 말한 것과 달라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일단은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면서 우선 희망 조건으로 내건 게 종교가 기독교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네, 이 말은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독실한 이성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이상형이라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참작이 돼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보았습니다. 또 해당 계약은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맞춰야 될까요? 계속 거래. 맞습니다. 네. 살짝 컨닝했습니다.
네, 이 계약 역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계속거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성은 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았고요. 네. 아까 이제 사업자 귀책 사유니까 위약금까지 포함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피엔딩이었네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종교 말고도 이 현실적인 어떤 조건, 재산, 네. 그리고 또 직업 이런 맞아요. 문제들이 있겠죠. 네, 이번에도 이제 남성인데 결혼정보 업체랑 상담을 갔는데 아주 즐거운 소리 들었어요. 우리 좀 회계사가 많다. 회계사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자가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여성들이 좀 많다. 완벽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나의 우선 희망 조건으로는 회계사이자 자가가 있는 여자 만나겠구나 했는데 물론 다 좋은 직업들이지만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업체에다가 회계사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저기 등록한 회원님 중에 회계사가 없고 그다음에 당신이 그 가입 희망 직업에다가 교사, 공무원, 뭐 약사, 뭐 회계사 그 군이 묶여 있었던 거죠. 거기다 체크하지 않았냐. 그래서 뭐 거부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제해줄 수 없고 예. 중독 해지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례는 사실 첫 번째 사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남성이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이상형으로 회계사만을 적은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제 뭐 약사, 교사, 공무원, 공기업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또 이 이성을 소개해 줬을 때 마다하지 않고 동의하에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시켜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쪽의 기책 사유로 보았던 거죠. 다만 이제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주선 횟수를 2회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 지나치게 이제 짧은 횟수를 약정 횟수로 정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죠. 그러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례가 내 사례랑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 결혼 중개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그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다. 네. 계약서상에 이제 미리 체크가 돼 있었어야 되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해지를 하는데 가입비 환급 거기에다가 가입비 2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좀 다행인 점은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네요. 표준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가입자 그리고 사업자 정보, 계약일 등을 적게 되고요. 회원 가입비와 성원 사례금을 명시하고 만남 주선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어둔 것인데요. 이런 게 아예 계약서 상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확실히 문제가 생겨도 분쟁을 해결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만약 어떤 업체에서 표준 약관을 사용한 표준 계약서를 내민다고 한다면 네. 네, 일단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이 세 분, 우리 또 여기 계신 세 분은 경험을 다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억지로 진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주 가까이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 중에 예. 그렇게 결혼한 지가 오래 안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드레스 몇 번을 입어본다 하는 거를 계약을 했잖아요. 예. 드레스샵에 갔어요. 그런데 요 기본을 구경시켜주고 난 다음에
저쪽에 더 예쁘고 고급진 게 있는데 근데 추가 비용을 내야 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제가 그랬더니 다행히 부인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예. 하느니 그냥 계약된 거 안에서 고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당황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현명한 선택인 게 저도 당해봤거든요. 어. 이게 참 너무나 그냥 평범한 밋밋한 드레스를 하나 준비해놓고 이게 기본입니다 하고 바로 여기 정말 예쁜 드레스가 있어요. 이번에 나온 신상이고요. 이걸 하시면 정말 빛나실 거예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상 드레스가 기본 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빌려 있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딱 하루인데. 일생에 한 번. 내가 주인공인데 이런 심리를 참 잘 이용하죠.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그렇게 결론이 가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주차 문제예요. 주차? 네, 제 결혼식은 아니었고요. 아, 제가 네. 방문했던 결혼식이었는데요. 하객들을 지금 예상을 할 수 없게 좀 많이 온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 예,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인근 주차장도 안내를 하곤 했는데 결국은 시기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했던 주차 때문에요. 네네. 와. 그래서 그 일대가 아주 혼잡스럽고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기가 따로 청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예상을 못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이렇게 결혼을 뭐 준비하거나 혹은 결혼 당일에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가장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결혼 준비의 꽃이 뭐죠?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개를 줄여서 스드메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이 결혼 박람회에 한번 방문을 했다가 거기 또 계신 플래너분들이 다 말빨이라고 하죠. 다들 언변이 너무 좋으시구나.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경험이 있거든요. 오.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들어온 사례 중에 소비자가 역시나 웨딩 박람회에 가서 예. 네, 여러 좋은 그 설명을 듣고 음. 그 업체하고 이용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30만 원을 딱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충동적으로 너무 빨리 계약했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그 다음 날도 아닌 당일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 당일이네요? 계약금은 환불 금지 어? 자체 규정을 들어서 예.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좀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예. 박람회장이라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박람회장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네. 방문 판매법상의 방문 판매에 해당합니다. 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에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되는 사안이고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네. 특정 웨딩 업체에서 네. 자기네 사업장 안에서 박람회를 또 개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똑같은 박람회라도 이때는 사업자의 영업장 내에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방문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점 주의해 주십시오. 장소가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마음 아프게 파혼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파혼도 슬픈데 내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라고 알렸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드메 업체랑 계약을 맺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 2개월 앞두고 한 4일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결혼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업체에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약을 조금 이제 환급을 해달라 그랬더니 환급에는 동의를 했는데 위약금을 과하게 위약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스드메 하면은 웨딩 플래너. 예. 우리가 조금 같이 수개월 동안 그 처음에 지정된 웨딩 플래너하고 그 작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개인적인 일로 퇴사를 한 거죠. 스드메 업체에서는 뭐 문제인가 다른 웨딩 플래너로 교체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들한테는 웨딩 플래너가 정말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래너에 따라서 예. 스타일도 달라지고 네. 부케도 달라지고 아, 그래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맞아요. 플래너가 거의 내 결혼을 주도하는 신이거든요. 신적인 존재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데 바뀌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네. 네, 이 경우에도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오, 다행이네요. 네, 근데 파혼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고, 네. 웨딩 플래너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 플래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웨딩 플래너가 가장 큰 그 판단 기준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웨딩 플래너를 교체했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수드메 준비하다 보면요. 계약금보다 돈이 훨씬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이라는 건 추가금 파티다. 오, 추가금 이렇게 파티다. 예, 부르기도 오.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스도 뭐 추가금 100만 원, 200만 원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웨딩 촬영을 할 때도 예. 촬영 원본을 또 따로 한 뭐 77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사야 되고 또 액자도 있어요. 액자. 액자도 또 좋은 걸로 사면 몇십만 원이 추가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일단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 2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요? 정말로. 아, 그 정도로? 이야. 이 추가 비용 부과 예시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드레스 피팅 비용 샵당 55,000원, 헤어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 얼리 스타트가 뭐죠? 오전 8시 이전에 예. 메이크업을 받으면 6만 원이 또 추가가 되고요. 이게 근데 시간당으로 해서 예. 만약에 한 5시에 시작한다? 그럼 더 받아요. 이게 계속 돈이 올라갑니다. 예. 스튜디오 촬영 원본, 수정본, 데이터 구매 비용 44만 원, 리허설 헬퍼 비용, 그리고 뭐 출장비, 야간비 등등 해서 보이시죠? 플러스 1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야. 근데 이게 문제가 항상 그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그냥 좋게 좋게 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예. 결국엔 추가 비용을 다 내게 되거든요. 이게 업체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네. 그 소비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구제를 받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냐 하는 거를 네.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지인도 그 예식 사진 일부가 분실이 됐었는데, 아니, 환불을 해주기는커녕 계속 이제 변명만 하고 그래서 마음고생했던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바로 1372 번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있었다면은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하면은 이 여행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죠. 바로 그럼요. 뭐죠? 허니문. 그렇습니다. 신혼여행. 신혼여행 안 가는 분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미룰 수는 있어도 신혼여행을 안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신혼여행도 아무래도 여행이다 보니 피해 사례가 좀 많이 접수될 것 같습니다, 지원장님.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네. 몇 달 전에 사실은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혼여행지를 조금 다른 데로 누가 네. 어디가 더 좋다더라 하면은 바꾸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신랑이나 신부 중에 건강상의 어떤 이유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허니문은 패키지 그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장미꽃도 뿌려지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네. 이 패키지는 특약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특약. 예를 들어서 풀빌라가 딸린 허니문 전용 어떤 숙소는 미리 잡아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해지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건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몰디브로 너무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서 예약을 가고 했다가 싶으셔서. 예약을 했다가 그 왜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심해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막혔어요.
그때 또 제가 또 위약금을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이 소비의 참견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니까요. 좀 구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고요. 근데 이 특약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약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여행지나 상품 특성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 계약 조건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사업자는 그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계약 내용을 특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약이라는 이름만 걸면 뭐 이거 계약해지도 못하고 뭐 위약금은 반드시 내야만 하고 뭐 이런 건가요? 먼저 이제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으로 뭐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한다든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소비자의 서명을 받고 있죠. 이러한 특약을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그 약관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그 내용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네. 동의에 체크하는 이런 네, 걸 네.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다만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네,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물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적당한 건가요? 네, 보통 신혼여행 계약 자체가 계약금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뭐 700~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가는 수준이라 네. 한다면은 네, 그 정도는 뭐 애교다.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결혼을 우리가 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후회 없는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준 아나운서. 네, 혹시 역 주변에 누가 물건을 이렇게 하나 들고 들고 쭈뼛쭈뼛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 이러면 혹시 그게 뭐 같으세요? 혹시 그 주황색 캐럿? 채소, 예. 정답입니다. 사실 나 때는 그 학교에서 뭐 아나바다 아나바다 뭐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받아 쓰고 뭘 받았어요? 바꿔 써야지. 누가 뭘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받게요? 바꿔 쓰고 예. 다시 쓰자. 그렇죠. 이런 행사할 때나 좀 중고 거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새에 진짜 이 새 중고 거래 앱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용해 본 적 당연히 있으시겠죠? 뭐 정은선 지원장님 한두 번 정도만 이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물건 혹시 하셨는지? 주차할 때 옆에서 예.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주는 그 봉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네, 그거를 비 오는 날 예. 버스 정류장에서 써요. 그래가지고. 흔한 어떻게 모습이죠. 쿨거래 하셨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우리 또 변호사님은 해보신 적 저는 있으신가요? 이사할 때 그 에어컨이 필요 없어져서 에어컨 처분하려고 네. 네, 팔아봤습니다. 오, 정말요? 에어컨이요? 에어컨은 상상도 못한 물건이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거래가 잘 원활히 진행이 됐나요? 직접 그 설치업자 오셔가지고 네. 철거하고 네. 그대로 싣고 가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 거래를 하고 계신데요. 내가 돈을 주고 샀던 물건이 이제 나에게는 좀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인데요. 돈이 되는 소비. 오늘은 돈도 벌고 환경도 생각하는 중고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꾸준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버는 것으로 수정된다고 해요. 굉장히 쏠쏠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중고거래로 돈을 벌어서 과세 안내를 받은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수익을 계산해 봤더니 네. 무려 4,673만 원. 얼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아니,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의 액수라면은, 오, 정말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에 가까운, 예, 연봉의 오히려 그 이상인 그런 액수인데, 이 중고거래 고수들에게는 뭔가 다른 판매 방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예. 이 중고거래 고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받아 적으세요. 네. 자, 가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를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상품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자세하게. 색깔이 어떻고 몇 년을 사용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구매한 상품은 가격을 높여서 다시 재판매하는 것 금지. 오. 이런 것도 굉장히 도덕적이네요. 예. 그리고 지나치게 시장 가격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20% 이상 할인하는 것 금지. 시장 가격까지 그러니까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름의 시장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2022년에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 이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8.9%, 그리고 중고거래 이유로는 첫 번째 물품의 처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분들도 23.8%로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피해를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거래 불가 품목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54.1%,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45.9%, 절반 가까이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거래의 불가 품목. 그러니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라면 이건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도 있는데요. 이거는 담배나 주류, 의약품, 시력 교정용 제품, 화장품 샘플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또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무기류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네. 이게 판매가 하면 안 되는 제품인지 오, 모르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 캐럿 거기에 예. 홍삼 팝니다.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하고 올렸다가 글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내 홍삼을 팔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참 종류가 많죠.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이런 게 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판매가 불가한 품목입니다. 제가 무지했네요. 네. 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간 두 곳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한해서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네, 그 요건은 미개봉 상태의 제품으로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이 되고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며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자체는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홍보, 판촉용 샘플이나 소분한 경우, 그 경우에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중고거래 불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정은선 지원장님께서 실제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네네. 2022년에 말씀하신 그 조사하면서 4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있는 제품들 거래 불가 품목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했거든요. 네. 무려 5,434건을 와우. 확인을 했습니다. 예. 1위는 지금 많이 거론이 됐는데 건강기능식품이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이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아까도 언급이 됐던 홍삼,
홍보 판촉용이나 소분한 화장품. 예. 저도 사실 샘플 화장품 사볼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철분제나 파스 같은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도 있었습니다. 오, 또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요, 저는. 네, 개인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청약 철회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런데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자임에도 개인 판매자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소비자원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에도 이런 위장 판매 사안이 많이 적발이 되었었고요. 이분은 아예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개인 판매자가 아닌 전문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요즘은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더 알찬 소비 지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국민 폭행 탈출 프로젝트 소비의 참견 안녕.